네,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음, 요즘 뭐 워낙 이제 저희들 회의도 뭐 줌으로 많이 하고 해서 이런 게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사실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직도 어색합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지금 저녁 8시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과연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다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 책을 뭐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뭐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학교 졸업하고 여태까지 계속 광고업에만 종사를 해왔어요. 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고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큰 브랜드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돈이 많은.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 그러던 제가 이제 사실은 한 최근 뭐 짧게 보자면 한 5년 사이 정도에 과연 이게 큰 브랜드가 중심이 된 이런 우리나라의 소비 경제 시장이 유효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생각의 결과물로 이 책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책을 보신 분은 보신 것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분 것처럼 브랜드란 과연 어떤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얻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다 보이시죠?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큰 브랜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작은 브랜드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뭐,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신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또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그에 앞서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뭐 질문하신 것처럼 브랜드가 뭐냐. 이 얘기부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래, 올해는 안 했습니다. 지금 올해 32년째 이 브랜드라는 걸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이걸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브랜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네이버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데 브랜드의 어원 찾아보면 나와요. BRANDR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마 그 고대 노르웨이어랍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낙인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 동물 말에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이게 내 거야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내 거야라는 것의 주체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발도 기차표가 있고 뭐 말표가 있고 무슨 범표가 있고 이랬던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게 내 거야다라고 했던 이제 그 시작된 것이 브랜드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브랜드라는 거 발전을 해오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 들어서 브랜드라는 건 누구의 것이냐.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내 거야라는 걸로 이제 주객이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오래된 클래식한 얘기는 하지만은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는 사람 또는 뭐 아디다스라는 브랜드의 운동복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내 거야다라고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뭐 영어로 얘기하자면 아이덴티파이 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시작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 네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저보고 한마디로 브랜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브랜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함의가 들어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말 그대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로 봤을 때, 이건 우리가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제 뭐랄까 좀 브랜드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 아니고 브랜드라는 거에 조금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브랜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제 얘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아, 그 말이 제일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다는 면에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부모가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브랜드는 사실은 브랜드를 기획하는 사람, 브랜드를 만드는 기업에 의해서 탄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탄생이 된 이후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성숙되고 그다음에 나이 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고쳐야 될 병에 걸려서 아,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라는 이런 난관들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 죽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 100년 이상 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0대 브랜드 뭐 이렇게 좀 큰 브랜드 중에서 100년 이상 된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꼽을 수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어나고 나이 들고 늙고 병 들고 죽는다는 면에서 사람과 브랜드는 굉장히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대할 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게 해야 되는가, 또 이것을 성장시킬 때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가, 또 이 친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언제 사실은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삶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브랜드가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그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퍼스널리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마다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브랜드도 사실은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브랜드를 식별하고 내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브랜드 퍼스널리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를 사귀건 또는 이성을 사귀건 우리가 결혼을 하건 뭐 누구와 사업을 같이 하건 간에 그 사람과 만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나의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브랜드도 똑같이 내가 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가라는 것을 좀 통틀어서 얘기하자 그러면 그걸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 뭐 이런 이유로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브랜드를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명확한 그만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제가 새 집이라고 쓴 건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뭐라고 저 사람 되게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인지하지만 그 따뜻함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새집이라는 얘기는 영국의 세계적인 광고인이었던 그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이 새집을 멀리서 보면 하나의 형체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온갖 나뭇가지, 새똥, 풀,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브랜드의 퍼스널리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어떤 한 단어로 보통 얘기를 하죠. 뭐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뭐 볼보라는 자동차 하면은 안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뭐 BMW라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면 주행 성능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브랜드 측에서 원하는 어떤 하나의 그 정해진 퍼스널리티이고 사람들이 고객이 소비자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사실 이 새집 같은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브랜드하고 소비자가 만나는 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과 똑같거든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또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마음에 들어서 둘이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과 똑같이 사람도 어떤 브랜드를 만나서 그 브랜드의 퍼스널리티가 마음에 들어서 그 브랜드와 알아가게 되고 그 브랜드를 일단은 내 친구로 맞아들이고 그래서 써보니까 정말 써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되게 강해지면서 심지어 뭐 결혼에 가까운 그래서 늘 평생 동안 나는 이 브랜드만 써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각자 그 좋아하는 이유들이 다 따로 있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브랜드를 좋아하냐? 사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새 집처럼 이 안에 수많은 브랜드와 관련된 경험,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 또 내가 보았던 광고들, 또 내가 매장에 가서 이 브랜드를 만져보았을 때 느낌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브랜드의 퍼스널리티를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브랜드는 사람과 몹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이 가치관을 모든 사람이 옳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어, 존경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뚜렷한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브랜드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걸 브랜드 밸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브랜드가 과연 어떤 밸류를 지향하고 있느냐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랜드가 사람처럼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 전체의 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브랜드 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브랜드가 태어나는 것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가 결혼을 해서 어떤 아이를 자기들이 원한 대로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브랜드는 그게 가능해요. 처음 만들 때부터 나는 어떤 밸류를 지향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브랜드가 지향하는 밸류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브랜드의 밸류에 맞게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브랜드가 병들었을 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훼손되었는가 또는 우리가 변했는가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밸류가 더 이상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브랜드는 사람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이것보다 이제 뒷부분에 가서 또 브랜드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여 년 동안 큰 브랜드를 위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이 왜 갑자기 작은 브랜드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작은 브랜드의 작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절대적 크기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 중에서 작은 호텔은 뭐 투자가 100억 단위로 들어가는 호텔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식당 중에서 작은 식당은 뭐 몇천만 원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있기 때문에 크다 작다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작은 브랜드를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큰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즉 작은 브랜드는 큰 브랜드에 우리가 기대어서 볼 때 그 반대쪽에 있는 브랜드들을 작은 브랜드라고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브랜드라는 거가 뭐 아까도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은 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이런 마케팅에서 조금 앞서가는 나라인 미국에서조차도 이 브랜드라는 개념이 얘기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론이 정립된 거는 뭐 1970년대, 198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또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그 브랜드라는 얘기가 같이 인구에 회자되고 한 것들은 잘해야 1980년대, 90년대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브랜드라는 것이
소셜 아젠다, 사회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경제 성장이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실은 이 소비 시장 또는 생산 경제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에 되게 고속 성장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뭐 그것에 대한 어, 공과라든지 옳고 그름은 각자 개인이 판단할 바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다른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갔던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50년 걸렸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 중심의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나 만들어서 그 시장에서 성공하기 시작하면 그걸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굉장한 크기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뭘 하나 A라는 걸 만들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만들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B를 만들고 C를 만들고 D를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넓혀가죠. 그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이 소비 경제가 발전해 왔던 큰 저는 세 가지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크게, 넓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고속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이런 그 삶의 퀄리티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왜 제가 작은 브랜드를 이야기하냐면 이와 대비해서 봤을 때 작은 브랜드라는 건 조금 더 느리게 성장하고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조금 작게 성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되도록이면 집중해서 좁게 성장하는 것. 저는 이게 작은 브랜드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큰 브랜드에 우리가 기대어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왜 이게 필요하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브랜드가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크고 이제 말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뭐 많이 커야 20대 중반까지 키가 크잖아요. 근데 20대 중반, 30대 초반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키가 얼마나 컸는가, 내가 한 달 사이에 키가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를 자랑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소비 경제, 이 시장 경제 자체가 굉장히 발전해 왔는데, 한 30년 정도 굉장히 잘 발전을 해 왔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룻밤 사이에 키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키가 크는지에 대해서 그런 기준으로 잣대로 우리는 시장을 바라보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물리적인, 신체적인 성장이 끝나고 나면은 뭐 꼭 끝나야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점에 맞물려서 우리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기 위해서 빠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큰 브랜드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빠르게 크게 넓게 성장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작은 브랜드들이 느리고 작고 좁은 성장을 담당해 가면서 우리 소비 시장이 가지고 있는 뭐 인간적, 감성적, 또 지성적 이런 깊이를 깊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꼭 그걸 왜 작은 브랜드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그 뒷페이지가 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다양성인데, 뭐, 옛날에 한 1980년대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맥주는 딱 두 종류밖에 없었죠. 오비하고 크라운 딱 두 종류밖에 없었고, 화장품은 뭐, 아모레하고 피어리스하고 주리아, 무슨 뭐 이런 한 서너 가지 정도밖에 화장품의 종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뭐 맥주는 사실은 그 개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뭐 일단 편의점에 있는 것만 봐도 수십 종류의 맥주들이 있으니까요. 뭐 화장품은 말할 나위도 없죠. 뭐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후라는 아마 그 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의 종류가 수만 가지니까 그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생길 정도, 뭐 그 안에 한 5만 5천 가지 정도의 화장품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화되는 시대에서, 다양화되는 그 시대에 과연 큰 브랜드가, 큰 브랜드가, 큰 브랜드 몇 개로서 이런 시장의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되게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다는 걸 뭐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대기업에서도 뭐 비건 중심의 뭐 그런 그 음식들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를 시도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해요. 하긴 하는데 저는 그것들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대부분의 큰 브랜드는, 모든 큰 브랜드는 크기 성장성, 크기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대기업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서 그 시장이 좀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거기에 맞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이 다양화라는 건 뭐냐면 시장의 규모 자체가 일단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100이라는 사이즈가 있을 때 3개의 브랜드가 이 시장을 지배할 때는 예를 들어서 30, 30, 40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이라는 사이즈의 시장 속에서 만약에 50개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을 때 평균적으로 본다면 브랜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의 크기는 2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큰 기업이 이런 다양화되고 있는 시장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뭔가 의도를 갖고 시작을 하지만 시장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브랜드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아주 잘 다양화돼 가고 있는 시장 자체를 변화를 시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작은 브랜드가 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장에 꼭 존재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느리게, 그리고 좁게, 작게 저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속 가능성이란 뭐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특히 우리가 이제 환경이나 농업에 대해서, 농업의 분야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걸 그렇게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음, 제가 한 몇 년 전서부터 농업에 관련된 뭐 그런 일들을 좀 시작을 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 생태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몇 권 사서 읽어보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 성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료와 농약과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단기간에 많은 소출을 내는 이런 농사를 지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요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법이라는 것이 땅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 브랜드란 이름의 숲 안에 큰 나무들만 있어서는 이 숲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꼭 큰 브랜드들이 이 땅의 영양소를 갖다 파괴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정된 이 브랜드의 숲 안에서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 관목들, 그리고 풀, 잡초, 이런 것들이 다 공생을 해야지만 굉장히 건강한 의미의 이 숲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브랜드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잠시만요.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작은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냐면,
사실은 제가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고 광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음, 제품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다음서부터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포장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 지난 2, 3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의 대부분이 똑같은 제품을 내가 뭐라고 포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가도록 만들 것이냐. 그런 사실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아주 클래식한 그 예로 보면은 미국에서 한참 콜라 전쟁이 어, 일어났을 때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이 전쟁 얘기를 해보면 이 뭐랄까 이 브랜드를 포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좀 잘 설명될 텐데 당시 그게 1970년대, 1980년대 이야기인데 이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코카콜라를 펩시콜라가 이기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펩시콜라는 그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제품을 조금 더 훨씬 맛있게 만들면은, 내가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 펩시콜라를 만드는 포뮬라를 계속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마시면 충분히 코카콜라를 이기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눈 가리고 이제 먹어보는 걸 하는데, 10명 중에 9명이 펩시콜라가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 다시 출시를 해서 광고도 그냥 그 펩시 챌린지라는 광고 캠페인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이 펩시콜라를 선택했지만 마켓 시어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펩시콜라가 생각을 했어요. 뭐가 과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마켓 시어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마케팅 이론에 등장했던 게 뭐냐면 결국 브랜드라는 거는 퍼셉션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까 제가 그 새집 같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브랜드 퍼스널리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떤 거라고 인식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맛에도 뭐 맛은 되게 주관적인 거니까 다를 수 있지만은 왜 사람들이 코카콜라 선택하냐? 오리지널이니까. 굳이 맛이 비슷한데 내가 두 번째 나온 세컨 브랜드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오리지널이라는 나름대로의 그 퍼셉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했던 캠페인이 뭐냐면 The Choice of Next Gen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펩시콜라가 그때 생각했던 게 100년 이상 된 오리지널 콜라가 가지고 있는 그 반대 이면은 뭐냐면 올드함이거든요. 그럼 이건 아버지 세대 콜라로 우리가 포지셔닝 해버리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세대의 선택이라는 이 컨셉트로 가자. 그래서 펩시콜라가 그 캠페인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마켓 시어를 역전시킨 분야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뭐 이미 지금 콜라라는 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관심 밖에 이제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뭐라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또 그냥 뭐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말보로란 담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말보로 하면 카우보이가 생각나고 되게 그 마초적인 남자들이 피우는 빨간색 패키지의 담배로 기억을 하실 텐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광고되기 이전 단계에는 말보로는 여성 전용 담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담배가 잘 안 팔리니까 광고회사에다가 이걸 의뢰를 했고 그걸 얘기한 그 맡은 광고회사가 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시장에서 성공 못하니까 우리 이걸 완벽한 마초의 담배로 만들자라고 해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동안 꽤 큰 성공을 거뒀었죠.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여태까지의 마케팅과 광고였는데 저는 이제는 진정성이라는 게 이 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이 그 인터넷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걸 이제 그 업계에서 접했을 때가 아마 20세기 말, 21세기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쯤이었는데, 그때 광고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음,
이제는 디지털 광고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디지털 광고를 담당하는 디지털 광고 회사들이 뭐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그 회사들이 사실은 아주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런 온라인, 인터넷이라는 거는 채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뭐 그런 디지털 광고, 온라인 광고들이 굉장히 그 양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앞에 광고가 가로막으면 그걸 끝까지 보십니까? 안 보잖아요. X자 어디 있는지 찾기 되게 급급하잖아요. 그게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그것 말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패러다임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어, 우리는 내가 어떤 제품을 원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캠핑을 가기 위해서 캠핑용 의자를 하나 내가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네이버에 들어가겠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캠핑용 의자 딱 치면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리뷰 찾아보고 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 딱 들어가면 거기서 뭐 이틀 후면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광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팔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양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썩 퀄리티가 좋지 않은 또는 뭐 기본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저렇게 포장을 해서 적어도 1, 2년, 2, 3년 정도는 팔아먹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누군가 그걸 써보고 이 제품 너무 후졌어요. 너무 구려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반나절이면 모두가 다 공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나 마케팅이 포장한 브랜드가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그전에 얘기했던 브랜드 네임,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또는 큰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보시다가 분명히 자기 본인이 많이 보는 그런 거에 성향에 맞추어서 이렇게 추천하는 스폰서 광고들이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그거 지나칠 경우도 있지만 내가 캠핑 의자가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았지? 하고 들어가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기업이 만들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난 그걸 보면서 밑에 리뷰들을 보고 리뷰가 좋고 또 그 리뷰 한 사람들에 들어 그 사람들을 또 파도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 확신이 생기면 그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작은 브랜드가 이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럼 브랜드가 가져요. 뭐 사람이 진정성을 있다는 얘기는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브랜드가 진정성을 가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많이 받습니다. 그냥 이 지금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만 우리가 보면은 제일 앞에가 참진이고 두 번째가 발을정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성격을 얘기할 때 성자죠. 그래서 참된 것을 바른 방법으로 하는 성질이 바로 진정성이거든요. 그럼 브랜드에 있어서 참된 것을 바르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제가 뒷장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브랜드는. 또는 자신이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단은 진정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진정성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게 큰 브랜드가 되었건 작은 브랜드가 되었건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별화예요. 아까도 펩시콜라, 코카콜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은 남하고 똑같은 것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사질 않아요. 항상 첫 번째 것을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만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카페를 하고 똑같은 식당을 하더라도 나만의 방법으로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걸 나만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고 가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이런 브랜드의
그 역할 자체가 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가 뭐 식품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결국은 그 소비자들에게 또 소비자 건강에 또는 환경에 또는 전체적인 시장에 썩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성을 가진 작은 브랜드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운영을 해서 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운영을 해서 궁극적으로 사회 소비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진정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제가 최근에 보았던 제 책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리고 사회의 소비자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만들었던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베이커리예요. 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뉴욕 맨하탄의 그 어퍼 웨스트 쪽에 있는 그 작은 베이커리인데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꽤 있죠. 글루텐 프리, 그 글루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를 쓰고 그다음에 데어리 프리, 예를 들자면 우유나 달걀을 쓰지 않는 버터를 쓰지 않는 데어리 프리 베이커리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그 변호사를 22년 동안 하던 여자분 헬렌 골든이라는 분이 나는 좀 이런 걸 해보고 싶어. 내가 워낙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먹어봐도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그 변호사를 때려치고 이것을 그 베이커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한 이 부분에서는 뭐 앞에 말씀드린 진정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다른 작은 브랜드들이 제일 그 실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 집이 유명해진 이유, 그래서 이 집이 지금 뭐 지점은 뭐 한 서너 개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온라인으로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아주 매일 많은 양의 그런 그 케이크와 빵과 과자류들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글루텐 프리나 데이어리 프리를 만들면 대부분은 맛이 좀 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어서 가능한 그 비건 음식들을 이제 찾아서 먹는 편인데 제가 아까 왜 제가 농산물 관련된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조그마한 농부 시장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개최를 해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저희 시장에 비건 빵을 만드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반가워서 그분을 저희들이 이제 셀러로 모시고 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하루 종일 빵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이 끝날 시간쯤 돼서 제가 몇 덩어리를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정말 그분이 알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빵을 다 버렸어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적어도 여태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왔던 빵과 과자와 케이크에 비해서 더 맛있거나 적어도 그것과 그만큼은 맛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쭉 들어가서 관련된 아티클이나 리뷰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공하기를 원하는 작은 브랜드들 또 진정성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노력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걸 과연 뭐랄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본인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것인가?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맛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정말 그 돈을 지불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서 없이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 질문 제가 받으면서 어, 모자랐던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책을 아주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책을 항상 옆에다가 어, 두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 또 책 때문에 이렇게 만난 분들을 뵈면은 굉장히 반갑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이 어, 저녁 8시, 9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여기 들어와서 제가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같이 반응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 뭐 한마디나 한 줄이라도 좀 도움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저한테 같이 할애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